한옥수는 그날 그 아이를 처음으로 제대로 보았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가방 코너 입구. 70세의 한옥수는 일부러 낡은 옷을 걸치고 매장 앞을 서성였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그리고 문턱에 걸려 넘어지는 척했죠. 쿵! 커피가 바닥에 쏟아지며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옥순의 옷자락과 바닥을 적셨습니다. 어머! 주변 사람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명품 가방을 사러 온 부유한 고객들이었고 낡은 옷차림의 노파에게 손 내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달려왔습니다. 강서희, 옥순의 아들이 사랑한다는 그 아이였습니다. 서희는 주저없이 옥순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며 밝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 순간 한옥수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야기는 3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일 전 태양그룹 회장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한옥수는 아들 태준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가총액 2조 3천억 원의 그룹을 이끌어온 40년. 옥수는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서 흔들림 없이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조금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32년을 키운 아들이지만 그날따라 낯설게 느껴졌죠. 강서희라는 친구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옥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직업이 뭔가? 백화점 판매 직원입니다. 명품 가방 코너에서 일하고요. 월급은 많지 않습니다.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월급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가 내 신분을 알고 있니? 순간 태준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중소기업 과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옥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만난다. 문득 5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옥순의 오랜 지인이었던 박 회장. 그분의 아들도 똑같았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인 척하며 여자를 만났죠. 그 여자는 정말 몰랐다고 했습니다. 재벌인 줄 전혀 몰랐다고요. 하지만 결혼 3년 후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상속 재산 850억 원 중 580억 원. 그게 박 회장이 며느리에게 지불한 금액이었습니다. 옥수는 태준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태준아, 내 어머니. 그 여자를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다. 태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나보시게요? 그럼 제가 자리를 마련. 아니, 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마련한 자리에서 보는 건 의미가 없어. 진짜 모습은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나오는 법이니까. 옥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래된 옷장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아무도 모르는 낡은 옷가지들이 있었습니다. 40년 전 시장 좌판에서 입었던 옷들이죠. 시험은 내일 시작될 것입니다. 오후 3시 백화점 6층 명품관이었습니다. 강서희는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동료 직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희야, 나 진짜 그만둬야 할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팀장 때문에. 오전 실적만으로 직원 평가한다잖아. 오전에 손님 안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 그런데 매일 같이. 바로 그때 한 고객이 큰 소리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요. 직원.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손에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죠. 서희가 밝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가방 어제 샀는데 지퍼가 안 열린다고요. 불량품 아니에요? 가방 가격표를 보니 880만 원짜리였습니다. 서희의 한 달 인센티브가 걸린 금액이었죠.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저분, 박 팀장이 어제 응대한 손님이야. 설명 제대로 안 해줬나 봐. 근데 왜 우리한테? 서희가 조용히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고객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서희는 차분하게 가방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작은 다이얼을 발견했습니다. 고객님, 혹시 이 작은 다이얼 보이세요? 다이얼? 그게 뭔데요? 이 제품은 스위스 특허 보안 지퍼가 적용되어 있어요. 도난 방지 기능이죠. 이 다이얼을 이렇게 3번 돌리면 찰칵 지퍼가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고객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몰랐네요. 서희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제대로 설명 못 드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근데 이게 왜 있는 거예요? 이 보안 지퍼 때문에 도난 방지율이 97%예요. 그래서 일반 제품보다 조금 더 비싼 거고요. 고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역시 비싼 게 다르네. 고마워요, 아가씨. 고객이 만족하며 돌아갔습니다. 동료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서희야, 너 진짜 대단하다. 저 상황에서 바로 그때였습니다. 매장 입구에 낡은 옷을 입은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한옥순이었죠. 옥순은 일부러 허름한 옷을 걸치고 매장 앞을 배회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들려 있었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왜 여기 왔지? 경비는 뭐 하는 거야? 옥수는 천천히 매장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문턱에 발을 걸었습니다. 쿵! 옥수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가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어머! 주변 사람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옥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아파라.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강서희가 달려왔습니다. 방금 전 까다로운 고객을 완벽하게 응대했던 그 아이가 이번에는 아무런 이익도 없는 노파를 위해 뛰어온 겁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바닥에 뜨거운 커피가 그녀의 유니폼을 적셨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서희가 옥순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수건으로 옥순의 옷에 묻은 커피 얼룩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셨죠? 안으로 들어오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게요. 옥순은 그 순간 서희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서희가 옥순의 손을 잡고 매장 안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차를 가져와 건네주었습니다.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희야, 박 팀장이 보면 괜찮아. 서희가 옥순의 옆에 앉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옥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가씨 덕분에. 옥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첫 번째 시험 통과다. 이틀 후 같은 백화점 명품관이었습니다. 한옥수는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강서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실력은 따로 확인해야 했죠. 오후 4시 매장에 한 여성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 명품 브랜드로 온몸을 감싼 전형적인 VIP 고객이었습니다. 저기요, 직원. 목소리부터 다급했습니다. 다른 직원 2명이 다가갔지만
그 고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지금 가방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 있는 건 다 별로네. 직원들이 당황했습니다. 손님, 저희 매장에 있는 게 최신 제품인데요. 아니, 내 드레스랑 안 맞는다고요. 와인색 드레스인데 어울릴 만한 게 없어요. 직원들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열된 가방 중에는 와인색과 매칭되는 게 마땅치 않았으니까요. 바로 그때 서희가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요? 고객의 말투는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고객님, 혹시 드레스가 어떤 스타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긴 드레스인가요? 짧은 드레스인가요? 롱 드레스요. 이브닝 드레스? 목선은 어떻게 되세요? 브이넥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해요? 서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서희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희야, 뭐 있어? 신상품이 어제 들어왔잖아. 아직 진열 안 한. 1분 후 서희가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진한 버건디 색상의 골드 체인이 달린 가방이었습니다. 가격표에는 1,58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고객님, 이 가방 어떠세요? 고객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이게 여기 있었어요? 어제 막 입고됐어요. 아직 진열도 안 했는데. 서희가 가방을 고객에게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이 가방은 이탈리아 장인이 72시간 수작업한 제품이에요. 버건디 색상이 와인색 드레스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요. 골드 체인이 비넥 라인을 따라 시선을 끌어주죠. 정말 그러네요. 그리고 이브닝 모임이시라면. 서희가 다른 진열대로 가서 작은 클러치 하나를 더 가져왔습니다. 이 클러치를 함께 매칭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가방은 메인 액세서리로 클러치는 실용성을 위해서요. 고객이 두 제품을 번갈아 보며 감탄했습니다. 당신, 센스가 정말 좋네요.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서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평생 옷 수선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색깔 조합이랑 실루엣 매칭이요. 대단해요. 둘 다 할게요. 고객이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서희가 정중하게 계산을 진행했습니다. 가방 1,580만 원, 클러치 760만 원, 총 2,340만 원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고객이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다음에도 당신한테 상담받고 싶어요. 연락처 좀 주시겠어요? 서희가 고객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고객은 만족한 표정으로 매장을 떠났습니다. 동료들이 서희를 둘러쌌습니다. 서희야, 대박이다. 2,340만 원. 내 이번 달 수수료만 70만 원 넘겠는걸? 서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마침 신상품이 들어와서. 운이 아니라 실력이지. 한옥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아이는 단순히 친절한 게 아니구나. 진짜 실력이 있어. 고객의 니즈를 읽고 재고를 파악하고 순식간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능력. 옥수는 서희가 고객에게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다고 말한 부분을 떠올렸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을 이렇게 활용하다니. 이 아이는 배움을 소중히 여기는구나. 옥수는 작은 메모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2번째 시험 통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확인. 하지만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험이요. 며칠 후 저녁 9시 백화점 앞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강서희는 퇴근길에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였죠.
매장 매출도 달성하긴 했지만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아가씨,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서희가 고개를 들자 며칠 전 커피를 쏟았던 그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그날 이후로 괜찮으셨어요? 서희가 환하게 웃으며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한옥수는 서희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았어요. 아가씨 덕분에. 다행이에요. 그날 놀라셨을 텐데. 옥수는 서희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밝은 미소, 진심 어린 눈빛, 계산이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아가씨, 요즘 표정이 밝아 보이는데 좋은 일 있어요? 서희가 가방에서 작은 브로치를 꺼냈습니다. 색이 바래고 도금이 벗겨진 시장에서 싸게 살 수 있는 나비 브로치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제 보물이에요. 옥순이 브로치를 들여다봤습니다. 예쁘네요. 어디서 샀어요? 아니요, 살 수 없어요. 돌아가신 엄마가 주신 거거든요. 서희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엄마는 평생 작은 수선집 하시면서 저 키우셨어요. 그리 많지 않은 월급이셨지만 엄마 인생 전부를 바치시며 저를 키우셨죠.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그럼요. 하지만 한 번도 힘든 내색 안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빠를 처음 만났던 날 받은 브로치였다며 저에게 주시면서 서희야, 돈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야. 그 마음 잃지 마라 하셨어요. 옥순의 눈에 잠시 눈물이 어렸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 이 브로치의 가격을 매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옥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가씨도 남자친구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서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에요.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처음 저희 매장에 어머니 생신 선물로 가방 사러 오셨는데 예산이 50만 원이래요. 5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맞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머니 연세, 취향, 좋아하시는 색깔까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서희가 브로치를 가슴에 품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엄마와 아빠가 그러셨던 것처럼 그분하고 소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해요. 데이트할 땐 백반집에서 밥 먹고 공원 산책하고 그런데 그게 제일 행복해요. 옥순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남자친구분 가정 형편이 어떤지는 알아요? 결혼하기 전에 빚이 있는지도 봐야 하고 사람 보는 거랑 다를 수 있어요. 서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요? 서희가 브로치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가 늘 아끼면서 살라 하셨어요. 1,000원 함부로 쓰면 1,000원에 망한다고요. 둘 다 젊으니까 일할 수 있고 아끼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남자친구랑 결혼까지 아직 말이 오간 건 아니라서요. 부끄럽네요. 남자친구의 따뜻한 마음이라면 저와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옥수는 서희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가씨, 정말 좋은 마음을 가졌네요.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버스가 도착하는 게 보였습니다. 서희가 일어서다 다시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가봐야 하는데. 할머니 어디 가세요? 제가 버스같이 기다려 드릴까요? 아니에요. 아들내미가 정거장으로 데리러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먼저 빨리 가요. 서희가 버스에 올라타고 옥수는 혼자 벤치에 남았습니다. 옥수는 작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3번째 시험 통과. 아니, 통과를 넘어섰다. 이 아이의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이다. 작은 것 하나까지 소중하다 여기는 아이다.
옥수는 메모장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시험은 끝났어.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야. 다음 날 오전 10시 강서희는 갑작스러운 호출을 받았습니다. 강서희 씨, 회장실로 올라오세요. 인사팀 직원의 전화였습니다. 서희는 당황했습니다. 회장실이요? 제가,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빨리 올라오래요. 서희는 동료에게 급히 말했습니다. 나 잠깐 다녀올게. 회장실? 무슨 일이야? 나도 몰라. 서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실수한 게 있나? 고객 불만이 들어온 건가? 회장실 앞. 비서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서희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숨이 멎었습니다. 큰 회의 테이블에 임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석에는 정갈하게 한복을 입은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커피를 쏟았던 그 할머니, 벤치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서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옥순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앉으세요, 서희 씨. 할머니. 아니, 임원 한 명이 소개했습니다. 강서희 씨, 이분이 태양그룹 한옥순 회장님이십니다. 서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예요, 서희 씨. 며칠 전 당신이 도와준 그 할머니. 서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몰랐죠. 그래서 당신이 진짜예요. 옥순이 임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일주일간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을 발견했습니다. 임원들이 서희를 주목했습니다. 강서희 씨는 3가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옥순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첫째,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도 타인을 돕는 마음. 저를 도우면서 인센티브를 포기했죠. 둘째, 탁월한 업무 능력. VIP 고객 응대로 2,340만 원 매출을 만들었습니다. 셋째, 올바른 가치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를 아는 사람입니다. 임원들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희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서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준 씨? 태준이 서희를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옥순이 말했습니다. 서희 씨 소개합니다. 제 아들 이태준입니다. 서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아들. 그럼 임원 한 명이 설명했습니다. 이태준 전무님이십니다. 서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니, 그게 진짜예요? 태준이 서희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희 씨 미안해요. 속였어요. 왜 그러셨어요? 당신의 진심을 믿고 싶었어요. 돈이 아니라 진짜 저를 봐주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정말. 옥순이 일어나 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희 씨, 제 아들을 정말로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회장님, 이제 어머니라고 불러줄래요. 옥순이 임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강서희 씨는 제 며느리가 될 사람입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리운 엄마를 부르고 싶었던 서희의 마음이 들어간 외침이었습니다. 옥순이 서희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나도 배웠어요. 진정한 분은 마음이라는 것을요. 2주 후 한옥순의 집이었습니다. 넓은 저택이었지만 옥수는 거실 작은 테이블에 서희와 태준을 앉혔습니다. 화려한 응접실이 아니라 가장 편안한 공간이었죠. 차 마셔요. 서희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2주 전 그날 이후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서희야. 옥순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솔직하게 말해줘. 그날 이후 마음이 어땠어? 서희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배신감이 들었어요. 태준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서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사귄 사람이 재벌 후계자였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화도 나고 혼란스럽고. 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3개월 동안 속았으니까. 하지만 서희가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이해해요. 태준 씨가 저한테 보여준 그 몇 개월이 진짜였다는 걸 알거든요. 서희야. 어머니 선물 고민하던 모습, 백반집에서 행복해하던 모습, 그게 다 진심이었잖아요. 태준이 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순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희야, 나는 평생 사업을 키웠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걸 잃었지. 서희가 옥순을 바라봤습니다. 친구들, 친척들과 인연을 끊었어. 돈 때문에 다가온 사람은 많았지만 진심으로 다가온 사람은 손에 꼽았지. 옥순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나는 성공했지만 외로웠어. 그런데 너를 보면서 깨달았어.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를. 어머니, 서희야, 오히려 내가 너한테 배울 게 많아. 너의 따뜻한 마음, 순수함. 그게 진짜 부야. 옥순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열어봐. 서희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나비 브로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백금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눈부신 브로치였습니다. 서희가 늘 달고 다니던 그 낡은 브로치와 같은 나비 모양이었죠. 어머니, 이게. 서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브로치를 보고 만들었어. 너희 어머니께서 내게 주신 마음을 내가 이어가고 싶었어. 어머니. 옥순이 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희야, 내 어머니의 브로치는 내가 계속 간직해. 그건 너만의 보물이니까. 그리고 이건. 옥순이 브로치를 서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우리 가문의 새로운 시작이야. 돈이 아니라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가문의 상징으로. 서희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옥순을 껴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옥순도 서희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준이도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옥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얻은 게 아니야. 인생의 스승을 얻었어. 서희야, 고마워. 나에게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가르쳐줘서. 그렇게 세 사람은 따뜻한 오후를 함께 보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은 여러분을 수입으로 평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습니다. 부모님 선물에 고민하는 마음,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는 손길,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여러분을 진짜 부자로 만듭니다. 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마음은 영원히 남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친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통역 제가 하겠습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멈췄습니다. 찻잔을 받쳐든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10조 원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허공에서 사라지려던 찰나 사람들은 걸레를 들고 저택 바닥이나 닦던 저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딸 한영미가 제 뺨을 내리치려 손을 치켜들었을 때 태산의 거물 강진혁 회장님이 나지막이 명령했습니다. 나더라. 저 아이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고 말이죠. 그리고 단 3분 뒤 장내를 가득 채웠던 비웃음은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창한 러시아어와 독일어, 그리고 상대의 심장을 찌르는 완벽한 비즈니스 수사까지 제가 사실은 이 제국을 구할 유일한 열쇠였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무너져가던 제국의 운명을 바꾼 그날, 제 시계는 1년 전 제가 한국 땅을 밟던 그 비 내리는 날로 되돌아갑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인 한국의 하늘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돌아온 고향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독일과 스페인, 그리고 러시아의 차가운 거리를 전전하며 살아남았던 제게 남은 건 오직 하나, 손목에 채워진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낡은 백금 팔찌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남긴 유일한 기억이자 제가 누구인지 증명해줄 마지막 단서였죠. 하지만 공항문을 나서던 그 순간 제 인생은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던 제 어깨를 누군가 거칠게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 손목이 허전했습니다. 소매치기였습니다. 필사적으로 쫓아갔지만 범인은 빗줄기 사이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제 이름도 가족도 미래도 그 팔찌와 함께 증발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낯선 서울 하늘 아래 저는 다시 한번 완벽한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몸뚱이 하나와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4개의 언어뿐이었습니다. 명문대 졸업장도 변변한 경력도 없는 제게 한국 사회는 냉혹했습니다. 당장 오늘 밤 머물 곳을 위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태산건설 강진혁 회장님의 저택에 가정부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저택의 규모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가구에 불과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저택 구석구석을 닦고 귀빈들의 수발을 들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야 했죠. 하지만 저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건 육체적인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강 회장님의 잃어버린 딸이라며 당당하게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한 여인, 한영미였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훔쳐간 도둑이 제 아버지의 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미는 제가 그 팔찌의 주인인 줄 모르고 당당하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일부러 제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는 제 얼굴에 물을 뿌리며 깔깔거렸습니다. 파출부 주제에 어디서 눈을 치켰더? 너 같은 건 평생 바닥이나 닦으며 사는 게 어울려. 억울함에 목이 메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감정적으로 부딪혀봤자 저만 쫓겨날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팔찌가 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실력이 진짜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모두가 잠든 시간 서재를 청소하며 강 회장님이 보던 러시아 프로젝트 서류들을 눈에 담았습니다. 사치와 허영에 빠진 영미는 이해조차 못할 복잡한 도표와 수치들. 저는 그 안에서 태산건설을 파멸로 몰아넣을 치명적인 오역과 함정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이 읽으시는 경제 잡지 사이에 독일어와 러시아어로 짧은 메모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면 계약의 독소 조항을 확인하십시오.
기술 공유가 아니라 시장 독점입니다. 제 이름도 신분도 숨긴 채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경고를 보냈습니다. 영미가 가짜 딸 연기에 취해 제 자리를 탐내는 동안 저는 걸레를 든 채 이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가짜는 결코 진짜의 깊이를 흉내낼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제 실력으로 증명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며칠 뒤부터 저택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평소 무심하게 서재를 오가던 강 회장님이 제가 남긴 메모들을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한 것이죠. 회장님은 영미를 불러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독일 측이 숨긴 의도를 내가 찾아냈더구나. 어떻게 알았지? 영미는 당황하며 대충 얼버무렸지만 회장님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가짜가 내뱉는 얄팍한 거짓말이 통할 상대가 아니었으니까요. 회장님은 그날 이후 부쩍 저를 불러 사소한 심부름을 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차를 내올 때나 서류를 정리할 때 제 손끝과 시선을 예리하게 살피셨죠. 저는 철저히 무지한 가정부 연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그를 잘 몰라서요. 고개를 숙인 제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한편으론 제 정체를 숨겨야 했지만 또 한편으론 아버지가 제 존재를 알아봐 주길 바라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불쑥 고개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제 메모 때문에 입지가 좁아진 강민재 전무와 한영미가 손을 잡은 것입니다. 영미는 저를 화장실로 불러내 뺨을 내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회장님 서재에서 뭘 하는지 모를 줄 알아? 주제 파악해. 넌 그냥 바닥이나 닦는 쓰레기야. 영미는 제 팔을 비틀며 손목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팔찌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는 비웃었지만 그녀의 눈엔 숨길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강 전무 또한 저를 불러 조용히 경고했습니다. 가정부가 너무 유능하면 수명이 짧아지는 법이지. 조용히 입 닥치고 살던가 아니면 스스로 사라지던가. 그는 제가 입고 있는 낡은 유니폼 주머니에 지폐 몇 장을 쑤셔 넣으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치 제 자존심을 헐값에 사겠다는 듯한 모욕적인 행동이었죠. 저는 그 돈을 꽉 쥐고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가하는 압박이 거세질수록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들이 지금 나를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그날 밤 평소보다 더 대담한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번에는 10조 원 프로젝트의 핵심인이면 계약서의 독소 조항을 수치까지 정확히 명시했습니다. 영미가 사치스러운 파티에서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동안 저는 이 거대한 저택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적들의 목을 죄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들에게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보잘것없는 그림자일 뿐이지만 곧 이 그림자가 그들의 화려한 제국을 뒤덮을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0조 원 프로젝트의 최종 입찰을 앞둔 날 아침, 저택은 비명과 발소리로 뒤덮였습니다. 강 전무가 보안팀을 이끌고 제 방을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들은 제 낡은 가방을 거칠게 쏟아냈고 그 안에서는 태산건설의 기밀 서류와 거액의 입금 내역이 찍힌 통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본 적도 없는 조작된 증거들이었죠. 영미는 기다렸다는 듯 강 회장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빠, 제가 말했잖아요. 저 파출부가 수상하다고. 우리 회사를 팔아넘기려던 스파이였어요. 강 회장님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아닙니다. 제 말을 믿어주세요. 저는 그저 회사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려버리셨습니다. 그 외면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강 전무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제 머리 위로 해고 통지서를 던졌습니다. 감히 누구 앞이라고 혀를 놀려? 넌 오늘부로 이 집에서 제명이다.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제 뒤로 영미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제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거지는 거지의 자리로 돌아가야지. 내가 아무리 똑똑한 척해봐야 넌 그냥 도둑년일 뿐이야. 그날 밤 서울에는 잔인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찢어진 가방 하나를 든 채 저택 밖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내팽개쳐졌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렀고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입양아 시절 낯선 타국 땅에서 길바닥에 버려졌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15년을 버텨 돌아온 고향에서 제가 마주한 건 다시 한번 철저하게 버려진 저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손으로 흙바닥을 짚으며 일어섰습니다. 영미가 제 얼굴에 던진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빗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제게 누명을 씌우고 비웃을수록 제 내면에서는 차가운 분노와 도끼가 차올랐습니다. 팔찌가 없다고 해서 제 핏줄이 변하는 것은 아니며 졸업장이 없다고 해서 제 실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폭우 속에서 저택의 화려한 불빛을 노려보며 다짐했습니다. 당신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 축배를 들 때 제가 가장 밑바닥에서 당신들의 성벽을 무너뜨려 주겠다고 말이죠. 빗물에 젖어 길가에 쓰러져 있던 제게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나타난 사람은 놀랍게도 강 회장님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급히 찾으신다는 정갈이었죠. 저택으로 돌아간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10조 원 규모의 러시아 에너지 벨트 협상장으로 향하는 헬기였습니다. 강 회장님은 만신창이가 된 저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단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내가 남긴 메모가 사실이라면 내 목숨을 걸고 입증해봐라. 그렇게 저는 다시 협상장 문을 열었습니다. 통역사가 강 전무의 계략으로 독극물 테러를 당해 실려나가고 장내에 무거운 정적이 흐르던 순간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통역 제가 하겠습니다. 한영미가 제 뺨을 때리려던 손을 강 회장님이 낚아챘고 저는 러시아 대표단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가정부 복장을 한 저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 완벽한 모스크바 상류층 발음의 러시아어가 터져나오자 회의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희박해졌습니다. 저는 단순히 말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대표가 숫자를 속이려 할 때마다 그들의 내부 사정을 찌르는 날카로운 질문을 독일어로 덧붙였고 강 전무가 심어둔이면 계약의 독소 조항들을 실시간으로 파헤쳐 강 회장님께 전달했습니다. 강 전무의 얼굴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300억의 비자금을 챙기기 위해 설계한 함정들이 일개 파출부라고 무시했던 제 입을 통해 낱낱이 해체되고 있었으니까요. 러시아 대표는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어떻게 우리 국영 기업의 내부 기밀을 이렇게 잘 알지?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배운 언어는 책으로 배운 언어보다 훨씬 날카로운 법입니다. 단 30분 만에 10조 원의 협상은 태산건설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타결되었습니다. 협상장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찰 때 저는 강 회장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외심과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서 직감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가정부로 돌아가는 길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제 실력이 제 존재를 증명한 순간 저를 억눌러 왔던 가짜들의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협상이 타결된 그날 밤 저택은 승리의 기쁨 대신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짐을 싸기 위해 마지막으로 강 회장님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회장님은 창밖을 보며 낡고 해진 독일어 시집 한 권을 들고 계셨죠. 그것은 제가 입국하던 날 팔찌와 함께 가슴 깊이 간직하려 했던 어머니의 유품과 똑같은 책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시의 첫 구절을 음조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 누군가에게 불러주던 잠자리 노래처럼 나지막하고 슬픈 곡조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배운 적도 읽은 적도 없었지만 저는 홀린 듯 회장님의 목소리에 제 목소리를 겹쳤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밤에도 너의 별은 길을 잃지 않으리니. 서재 안에 두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낯선 타국 땅에서 외로울 때마다 제 귓가를 맴돌던 그 선율이었습니다. 회장님은 경악하며 고개를 돌리셨고 제 눈에선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어루만지며 오열하셨습니다. 너였구나.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내 딸이 바로 너였어. 그때 문 밖에서 이 광경을 훔쳐보던 한영미가 비명을 지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니야. 저 도둑년이 연기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진짜 딸이잖아요. 영미는 제 손목을 낚아채며 자신의 팔찌를 보란듯이 흔들어댔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님은 차가운 손길로 영미를 밀쳐내셨습니다. 팔찌는 훔칠 수 있어도 영혼의 기억까지 훔칠 순 없지. 넌 내 딸이 누군지도 모른 채 그저 보석에만 눈이 멀어 있었구나. 영미는 바닥에 주저앉아 실성한 듯 웃어댔습니다. 강 전무와 결탁해 300억의 비자금을 빼돌리려던 계획 그리고 제 팔찌를 소매치기 했던 정과까지 그날 밤 모든 진실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강 회장님은 비서실을 호출해 영미와 강 전무를 즉시 축출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통쾌함보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서글픔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 저는 바로 옆에 아버지를 두고도 파출부라 불리며 바닥을 닦아야 했으니까요. 회장님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은우야. 내가 너무 늦게 알아봐서 정말 미안하다. 진실이 밝혀진 다음 날 강 전무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가정부 출신이라는 점을 이용해 이사회를 선동하려 했죠. 근본도 모르는 여자에게 태산의 미래를 맡길 순 없습니다. 강 전무의 외침에 회의실 안은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평소 입던 단정한 셔츠 차림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제 손에는 강 전무가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리려던 300억 원의 자금 세탁 경로가 담긴 보고서가 들려 있었죠. 저는 단 한마디의 욕설도 고함도 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창한 러시아어와 독일어로 된 원문 서류들을 하나씩 화면에 띄웠습니다. 강 전무가 복잡한 법망을 피해 설계한 독소 조항들을 저는 그가 사용한 언어 그대로 해석하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전무님, 기술 공유라는 단어를 러시아 고어에서 따오셨더군요. 하지만 그 단어는 법적으로 강제 몰수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걸 모르셨습니까?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질 때마다 강 전무의 얼굴은 핏기를 잃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설계가 일개 파출부라고 무시했던 제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보다 압도적인 지능과 실력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원초적인 공포였죠. 임원들은 숨을 죽인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에 저는 회장님의 딸이 아니라 태산을 이끌 진정한 포식자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빠져나간 자리, 강 전무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다가가 그의 앞에 보고서를 내려놓자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제 구두 끝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의졸였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정체가 뭡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할 수 있지? 저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밑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상대의 머릿속을 읽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으니까요. 강 전무는 그제야 깨달은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상대를 건드렸음을 인정하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저를 죽이시든 버리시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태산을 위해서라면 당신 같은 괴물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죠. 죽이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당신의 그 영리한 머리를 이제 태산을 지키는 데 쓰세요. 한 번이라도 딴 마음을 먹는다면 그때는 정말 당신의 모든 것을 지워버릴 테니까요. 오만했던 엘리트가 공포 섞인 경외심을 담아 제게 고개를 숙인 순간이었습니다. 폭풍 같던 일들이 지나가고 저택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강 회장님은 제게 곧바로 부회장 자리를 제안하셨습니다. 이제는 낡은 앞치마를 벗고 이 제국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제가 요청한 것은 단 하나, 인사팀에서 발행한 말단 사원 신분증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15년간 배운 적 없는 지식들을 생존을 위해 몸으로만 익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된 언어로, 제대로 된 학문으로 제 실력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누구의 딸이 아닌 강은우라는 이름 석자로 말이죠. 회장님은 잠시 당황하셨지만 이내 제 눈 속의 확신을 읽고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역시 내 딸답구나. 내가 쟁취할 그 자리를 기쁘게 기다리마. 첫 출근 날 아침, 저는 정돈된 정장 차림으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되찾은 백금 팔찌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팔찌를 조용히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이제 제게는 혈연을 증명할 팔찌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짜 가면도 필요 없었으니까요. 제 손목에 새겨진 굳은 살과 머릿속에 든 지식들이 이미 제가 누구인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저를 무시했던 직원들이 경직된 자세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가벼운 목례를 건네며 제 자리로 향했습니다. 제 책상은 복도 끝 가장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 놓인 신입사원의 자리였습니다. 그곳에는 두꺼운 경영학 전공 서적과 영어, 러시아어 원문 서류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죠. 그때 제 책상 옆으로 누군가 다가와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제 가장 충직한 조력자가 된 강 전무였습니다. 팀장님, 아니 사원님, 오늘 공부할 분량입니다. 제 제자가 되기로 한 거 후회 안 하시겠죠?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대신 사정 봐주지 마세요. 전무님보다 더 뛰어난 괴물이 될 생각이니까요. 저택의 차가운 바닥을 닦던 걸레 대신 저는 이제 태산 건설의 미래를 적어 내려갈 펜을 쥐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 말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시간들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말이죠.
창밖으로 비치는 눈부신 아침 햇살을 받으며 저는 진짜 제 인생의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